대폭 생략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역할에 대한 교육적 기대가 크죠. 지금 마침 장관으로 취임한 이주호 교수께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 이주호 교수가 쓴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서 우리 교육 자체에 어떤 변화가 와야 되느냐, 인공지능이 감당할 수 없는 분야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 상상력, 통찰력, 직관, 미적, 도덕적, 감수성, 이런 건 인공지능이 못한다. 이게 이제 전제가 된 거죠. 그 대신에 이제 지식교육의 대부분은 인공지능에게 맡기고, 우리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교육을 대학에서는 교수진이 열심히 하자,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창의력,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것도 암암리에 이제 커즈와일 같은 사람이 들으면은, 야,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국에서는 교육부 장관을 하냐, 뭐 이렇게 비웃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창의력, 이거는 인공지능한테 맡길 수 없다는 것이 전제가 된 거죠. 저는 사실에 관한 지식과 지금 있지 않은 어떤 세계, 꿈의 세계, 가치의 세계,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상상, 이건 좀 구별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후자에 대한 교육은 인공지능한테 맡길 수 없다. 저는 거기에 동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이것도 이제 아까 홍 교수님 발표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이것도 부정하는 인공지능 학자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 타인과의 공감, 인공지능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 내면과 내면의 공감, 이게 과연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면 그런 것을 우리는 대학 교육에서 중점을 둬야 된다. 저는 이제 저도 이런저런 책을 봅니다만은, 아까 홍 교수도 말씀하셨잖아요. 의식이 있냐, 감정이 있냐. 이제 제가 젊었을 때 칸트의 순수의 정비판을 참 어렵게 열심히 읽었는데, 칸트의 변하지 않는 소신 중에 하나가, 우리는 다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한다는 걸 생각한다. 이걸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그냥 생각은 짐승들도 할 거예요, 어느 정도. 근데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을 나는 한다. 그게 바로 선험적 자아다. 이런 강조를 하거든요. 선험성, 경험에 앞선 인간의 어떤 내면적인, 내재적인 의식적 활동, 이거를 인공지능도 한다 하면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인류의 문명은 이것으로 끝이다. 그러니까 커즈와일이 2040년이 되면 싱글레리티가 온다 그랬는데, 만일 그렇다면은 2040년은 우리가 아는 이 후마니타스의 세계는 종식을 구하는 것이다. 그 후에 어떻게 될지 인공지능들이 알겠죠. 그래서 저는 아직은 이 이주호 장관의 논조에 동조를 하고, 커즈와일의 주장에는 동조를 하지 않는, 지금 현재의 인공지능 발달 수준에서 이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혀 먹히지 않을 때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다행히 저는 그때까지는 살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제 손자 손녀들이 걱정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신은 있어요.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대신에 이제 이 교양교육에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인공지능한테 맡길 수 없는 거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인공지능한테 맡길 수 있는 건 뭐냐?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냥 지루한 일, 루틴한 일, 부수적인 일, 그런 거 다 인공지능에 맡길 수 있다 이거죠. 인공지능 보조 교사한테 다 맡기고, 교수가 할 일은, 선생님이 할 일은 학생들이 학업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일, 이런 것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것은 이제 그 이주호 장관이 아주 강조하는 건데,
맨투맨 교육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거죠. 저도 제가 있는 그 우송대학에서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요. 외국어 교육. 그러니까 학생들마다 진도가 좀 다르잖아요. 그럼 진도에 맞게 그 1대1 뭐 맞춤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인공지능이 아니고서는 한 반에 40명이 들어오면 교수 한 사람이 일일이 그 다 챙길 수가 없는데,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그런 것이 가능하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학생들의 그 자율적인 활동을 도와주는 일, 이런 것은 인공지능에게 맡길 수 있겠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워낙 시간이 어떤 걸 중점적으로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의 본질적 속성은 역시 디지털 기술이라고 보고요. 디지털 기술의 발현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저는 보고요. 디지털 기술의 속성, 뭐 우리 다 아는 얘기니까 이거 건너가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날로그적 현상을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었다가 다시 복원하는, 그러니까 이제 전기적 그 작용 온, 오프로 환원시키고 그것을 연산 처리하기 위해서 이진법 수학을 동원하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알죠.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교육에 어떤 문제를 던지나, 인간의 사유활동을, 인공지능이잖아요 그야말로, 우리 대신 기계가 생각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앨런 튜링이 그 영국 해군 장교로서 암호 해독 장교였었잖아요. 그 독일 암호 해독, 독일군의 암호를 풀었기 때문에 2차 대전에서 연합군이 이겼다, 이런 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에니그마라는. 그러니까 암호 풀려니까 얼마나 골치가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좀 자고 대신 기계가 생각 좀 해줬으면 해갖고 출발한 것이 컴퓨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인간의 사유활동을 완벽히 재현할 수 있을까? 아니, 더 나아가서 인간의 정신활동 중에는 사유활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어떤 정신적 활동 전체를 다 사유활동으로 환원시켜서 그것을 기계가 대신하게 할 수 있을까? 지각, 검색, 지식 습득, 의사소통, 추론, 사물관리, 업무기획, 학습, 요즘 이거 다 인공지능이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철저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사람들은 인공지능에 의거한 지적 기술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것의 편향을 지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 포스트 휴먼이 나타난다.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길래, 이제 이런 비판을 하는데요. 이 첫 번째 문제가 우리 이제 교육에서는 중요한 거라고 보고요. 이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철학자들의 그 담론 중에서 점점 무거워지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의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던져봅니다. 인공지능이 사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질적인 것을 제외한 양적인 것에만 국한되나, 과연 양적인 대상에 대한 사유와 질적인 대상에 대한 사유가 단절되는가? 양적 대상에 대한 사유가 극단으로 정교해지면 그것이 질적 대상에 대한 사유와 비슷해질 수 있을까? 그렇다면 사유활동은 실제로 정신활동 전반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정신활동은 종국적으로 사유활동을 기반으로 하니까 결국 사유활동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마디로 말해서 인공지능은 사람하고 똑같이 정신적인 존재인가? 이런 문제를 던진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이 심리 철학자들, 이제 인지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심성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인데 제가 그냥 압축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유를 하는데 사유되어지는 내용이 있고 사유하는 작용이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 보통 이제 인간의 정신 활동은 지, 정, 의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인공지능은 이 중에서도 지, 인지적인 영역 이것에 국한된다고 보통들 생각을 하죠. 근데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감정이나 의지의 작용도 사실은 자극으로 주어지는 어떤 인풋과 그 결과로 산출되는 아웃풋, 그 가운데는 사고의 대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감정 및 의지작용의 중심이라면 감정 및 의지의 영역을 인지적 사고의 영역으로 환원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이모셔블리셔널한 정의적 작용도 인공지능이 감당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자 이겁니다. 인간의 정신활동 전체가 인지적 사고활동으로 치부될 수 있을까? 인간의 정신 혹은 마음 전체가 원인, 결과를 잇는 그런 기능으로 다 밝혀낼 수 있을까? 이제 뭐 비헤이비어리즘, 펑셔널리즘은 그런 쪽에 이제 손을 들죠. 특히 이 펑셔널리즘은 이제 근래 심리 철학에서 아주 주조를 이루는 메인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인간의 사회활동도 기계의 어떤 물리적인 동작과 비슷한 거 아니냐, 그쪽으로 다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이제 인공지능이 승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이 심적 활동은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intentional mind고요, 하나는 phenomenal mind인데, 어떤 대상을 지향하는 마음이 있다 이거죠. 어떤 대상에 대한 믿음이 있고, 뭐 어떤 대상을 욕구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한다고 할 때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intentional mind라고 하는, 뭔가를 지향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지향되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뭐가 어떻다라고 명제화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일단 보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있죠. 이제 그러한 우리의 그 심적인 태도를 propositional attitude, 이제 심리 철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명제적 태도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해 보면 인공지능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과 그렇지 못한 영역을 구별하는데 좀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phenomenal mind하고 앞서 말씀드린 intentional mind하고를 구별하면, 인공지능은 일단은 intentional mind는 감당을 해내는데 phenomenal mind는 감당하기 어렵겠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직접적인 심적 작용 그 자체, 고통이나 뭐 이제 심리철학 하는 사람들이 의뢰 그 가려움, 아픔 뭐 이런 걸 예를 드는데, 색깔, 소리에 대한 그 지각 그 자체, 그거는 과연 그 명제화시킬 수 있는 것일까? 그렇게 이제 의문을 갖고요. 그 의문이 정당하다면 인공지능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상적 의식 내지 감각질, 이거는 제3자가 접근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주체 나가 내면적으로 직접 경험할 수만 있는 그런 것이다. 이럴 때 이제 그것은 인공지능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제 독일 철학자 후설이 그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은 노에마와 노에시스가 구별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의식의 흐름에 상관하는 어떤 이데일한 입법적인 존재, 이것이 이제 일반화 명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초인데, 이게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린 명제화 시킬 수 있는 intentional mind의 intention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근데 그거하고 노에시스, 작용, 이거는 구별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구별을 하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뭐
철학자들 중에는 이제 의심의 대가라고 불리는 데카르트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뭘 의심한다. 의심한다는 걸 내가 지금 의심할 수가 있지 않냐. 그거를 내가 또 의심할 수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요, 이건 말장난 같지만 반성하는 나를 또한 반성하는 나를 이렇게 자꾸 퇴행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맨 끝에는 역시 반성하는 나가 남거든요. 반성하는 나를 내가 반성한다고 해도 반성되어지는 나와 반성하는 나는 구별이 되고 맨 끝에는 역시 반성하는 나가 남거든요. 그거는 도저히 명제화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따라서 인공지능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뭐 우리의 일상적인 이 심적 활동 가운데 이게 뒤 번복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엄격히 구별을 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제화할 수 있는 알의 대상이 되는 소위 지식이라는 것도 두 가지로 구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암묵지 (implicit knowledge), 하나는 명백지, 뭐 제가 어설프게 번역을 해봤는데요, explicit knowledge, tacit knowledge, codified knowledge.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서 개인에게 체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말이나 글 같은 형식에 담아서 표현하기는 어려운 것. 너 자전거 탈 줄 알아? 나 알아. 그럴 때 그 알의 내용을 네 언어로, 양적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언어로 기술을 해봐. 그럼 하기 어렵잖아요. 아니 나 그냥 자전거 위에 올라가면 난 탈 수 있어. 탈 줄 알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험이나 통찰이나 직관이나 흔히 우리 이제 지혜라고 동아시아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이런 거는 암묵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에 비해 볼 때 명백지라는 건, 명백한 것은 체계적인 언어로 표현하기 쉬운 그런 지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공유할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하고 어떤 구문적 규칙이 정해지면은 그것을 코드화할 수 있는 것이죠. 수학적 지식이 뭐 대표적인 것입니다만은. 근데 이거하고 비슷한 표현이 또 있죠. 이게 다 이제 영어권 철학자들의 러셀이나 콰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 아닙니까? 친숙지 (knowledge by acquaintance), 기술지 (knowledge by description). 저는 뭐 비슷한 거라고 봅니다. 좀 건너뛰어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지금으로서는 활용하기 어려운 영역이 있다. 그것을 구별을 하자 하는 거고요. 교양교육과 관련해서 그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느냐. 지금 제가 여기 인용한 것은 이제 우리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 교양교육을 이렇게 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뭐 여기 계신 교수님들은 되게 아실 테고요. 그 목표도 이렇게 6가지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를 어떤 체계 속에서, 어떤 커리큘럼 속에서 구현할 것인가 해서 그것도 이 시범안을 제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 교수님들 자료집에는 이 표가 나와 있을 테니까요. 그 표를 보시면서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면 과연 그럴듯한 생각을 제가 했는지. 우선 이 명제로 표현되기 어려운, 표현되는 명백지, 기술지의 습득이 학습의 중심이 되기 어려운 체험교육의 영역, 지금 이 표에서 체험소양교육이라고 한 부분입니다. 12에서 14까지. 이 영역은 인공지능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기 어려울 것이다. 좀 거친 그 성찰이긴 합니다만 우선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누적적 지식의 정점에서, 이제 우리 지식에도 누적적 지식이 있고 비누적적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누적적 지식의 정점에서 인문적 각성을 노리는 인문학 교육. 그러니까 사실 인문교육에서는 뭐 지식을 많이 쌓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뭔가 몰랐던 걸
깨우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교양교육은 전반적으로 각성교육이다 중심이, 저는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이제 기초학습 영역 말고는, 예. 아까 홍 교수님 발표에서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기초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어떤 지식, 이거는 저는 각성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 부분에서는 인공지능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맨 위에 문학, 예술, 역사, 철학, 종교 이런 분야의 교육에서는 인공지능한테 맡길 수도, 어느 부분은 맡길 수도 있겠지만 핵심은 맡기기 어려울 것이다. 왜? 거기에는 암묵지, 그 친숙지, 체험, 직접적인 체험, 직접적인 내면적인 공감, 이런 것이 있어야 될 터이니까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누적적 지식의 정점에서, 이거 지금 말씀드린 거고, 사회과학 교육에서도 비슷하다고 저는 봐요. 물론 인문학 분야보다는 덜 할 거라고 봅니다만은. 자, 그것에 비해 볼 때 보다 선명한 명백지 기술지의 습득이 교육 목표가 되는 자연과학 교육 영역, 이 표에서는 이제 5번, 6번이 되겠는데, 수리과학, 물질과학, 생명과학, 여기, 그리고 수량적 기초문해교육 영역, 이제 10번과 11번이 되겠죠. 정보문해, 컴퓨팅적 사고, 데이터문해, 디지털문해, 기초과학, 수학, 양적 추론, 이런 부분. 여기서는 인공지능의 보조적 교육 활동이 매우 크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구분을 좀 해봅니다. 제 이런 제안이 상당히 좀 거칠고 좀 소박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우리의 교양교육 과정에 주목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 말씀 여기서 접겠습니다. 감사합니다.